안녕하세요. 썩은 나뭇가지 잘라내고 자유의 몸이 된 여자입니다. 제 나이 이제 고작 40대 초반인데 정말 사람한테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는 그동안 인간의 밑바닥을 본 기분까지 들어요. 저는 약사로 일하면서 참 별별 종류의 사람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고 까칠할 때가 아플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무례한 사람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됐어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인간성은 밥 말아 먹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답니다. 저도 정말 시댁이라면 한 많고 억울한 거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결혼해서 제가 이런 취급 당하려고 살았나 싶더라니까요. 제 꿈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아이를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죠. 그런데 인생이 생각처럼 사라지지 않더군요. 차라리 공부해서 약사 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저는 아직도 억울함이 남아 있어요. 대체 시댁이 어땠길래 이렇게 서론이 긴가 싶으시죠? 시모가 처음 절 봤을 때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저를 처음 본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면서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 약사라고? 집이 좀 사나 봐. 딸 약사 만들려면 힘드셨을 텐데 그거 다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 이 말이 시모가 저를 처음 보고 했던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시모인지 감이 좀 오시죠? 사실 저런 오해는 제가 약사로 일하면서 자주 듣던 오해였어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저희 집안은 정말 평범했어요.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식당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던 두 분은 늘 새벽 늦은 시간에나 들어오셨어요. 온 몸에서 기름 냄새 진동을 한 채 들어오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엄마, 다리 아프지? 얼른 앉아. 괜찮아. 먼저 자고 있지. 왜 앉았어? 막내는 자고 있어? 어, 막내는 일찍 잠들었어. 엄마,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렇지. 오늘 좀 바빠서 그래. 우리 엄마 힘들겠다. 바빠야 돈을 벌지. 원래 몸이 힘들어야 돈을 버는 거야. 그때 엄마의 지친 목소리로 어찌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집에 오면 지친 몸을 달래려고 괜히 소주를 한 잔씩 하시다가 잠에 드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늘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는 몸이 힘들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뿐이라서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심지어 엄마는 몸이 힘들어야 돈을 번다고 하셨지만 손님이 별로 없던 날은 집에서 두 분이 자주 싸우기도 하셨어요. 보통 부모님께서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집에 오시면 새벽 1시쯤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남동생이 잠도 안 자고 부모님을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는 남동생을 보면서 살짝 까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었어? 엄마가 일찍 자야 키가 큰다고 했잖아. 엄마 보고 싶어서 안 잤어.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1등해서 손등에 도장도 받았어. 이것 좀 봐. 알겠으니까 얼른 가서 씻고 자. 왜? 이것 좀 봐. 나 여기 손등에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아왔다니까. 김정훈, 엄마가 말 들으라고 했지? 왜 나한테만 화내? 엄마 미워. 그때 남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엄마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창 부모님 사랑 듬뿍 받을 나이에 엄마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부모님 식당이 어려울 때라서 부모님도 좀 예민하던 때였어요. 우는 남동생을 보자 엄마는 깜짝 놀라 품에 안아서 달래주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정훈이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이 잘못 나온 거야. 미안해. 친구들은 비 온다고 엄마가 다 데리러 오는데 난 오지도 않고 엄마 기다렸는데 나만 보면 화만 내고 엄마 미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남동생을 품에 안고 우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딸들은 철이 일찍 든다고 하잖아요. 남동생과 4살 터울이었던 전 부모님이 일로 바쁠 때마다 남동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것과 누나가 챙겨주는 건 달랐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을 제대로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 두 분은 늘 화가 난 상태에서 자주 싸우셨거든요. 급격히 집안 사정이 기울었을 땐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술 안 팔린다고 다 먹어치울 거야? 왜 그렇게 혼자서 술을 마셔? 난 술도 못 마셔? 사람이 답답하면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당신만 답답해? 나도 속에서 천불이 나. 그래서 어쩌자고? 둘이 그냥 화내면서 앉아있자고? 장사가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지. 손님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이 모양이라 애들도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야. 알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정이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는 내 심정을 아냐고. 난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서 미치겠다고. 에이, 술맛 떨어져. 아빠는 엄마의 눈물을 보자마자 그냥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투박한 성격이었던 아빠는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죠.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거나 울면 그저 자리를 피하거나 화를 내셨어요. 전 혼자서 우는 엄마를 달래주면서 같이 울기도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엄마 등을 쓸어주면서 다짐하듯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하는 거 알지? 나 꼭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넌 엄마처럼 살지 마. 힘들게 돈 벌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편하게 살아.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한 큰 회사 들어가서 편하게 벌어. 우리 딸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엄마의 말이 어린 제 가슴에 깊게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바람대로 살기 위해 저는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죠. 그 엄마 아빠는 같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아빠는 식당 일에서 손을 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빠는 비장한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하더군요. 나 다음 달부터 버스 운전하기로 했어. 뭐? 갑자기 무슨 버스야? 애들은 계속 크는데 언제까지 일용직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이랑 계속 안 되는 식당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단골 장사라서 크게 매출도 오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둘 다 식당에 붙어 있어? 당신 말도 맞긴 한데 당신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거 뭐야. 당신이 땅이라도 파서 돈 벌어 오라며. 그냥 답답해서 한 말이지. 누가 진짜 땅을 파서 벌어 오래? 내가 당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서 그래.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나도 잘한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 몸 생각하면서 다녀.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기도 하셨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는 확실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 분은 서로를 걱정하면서 하나씩 이겨내셨죠. 그 후 아빠 엄마가 싸우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확실히 하루 종일 집에서 식당까지 붙어 있을 때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관계가 되더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엄마는 호탕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빠랑 일할 땐 앞길이 막막했는데 지금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도 엄마 혼자 식당 하려면 안 힘들어? 차라리 혼자 힘든 게 100번 나. 둘이 붙어 있는데 매출도 안 나오면 얼마나 속이 답답한데. 난 내 몸 좀 힘들고 속까지 편한 지금이 100번 낫다. 엄마는 말처럼 정말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전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부모님의 이런 노력 끝에 저와 남동생은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동생이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빠는 버스를 그만두셨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약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모로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꼭 집안에 대단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심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부모님께 꼭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했기에 저는 약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개인 약국은 아니었지만 저는 약국에 취업해서 약사로 일하게 됐어요. 제가 약국에서 가운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셨죠. 엄마는 제가 약국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예쁜 구두를 한 켤레 사주시면서 말하셨어요. 정혜야, 엄마가 너 주려고 산 신발이야. 이거 신고 앞으로 예쁜 길만 다녀. 언제 이런 걸 샀어? 엄마 운동화나 사지 그랬어. 난 집이랑 가게만 다니는데 새 신발이 뭐가 필요해? 난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큰 건데 무슨 소리야. 내가 꼭 효도할게. 사랑해, 엄마.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커줘서 난 너무 고맙다. 엄마의 눈물에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넉넉한 경제 상황에서 공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절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후 남동생도 탄탄한 회사에 잘 적응하면서 제 몫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돈으로 싸우는 일은 눈에 띄게 줄었죠. 아무래도 각자 몫을 벌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사로 일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소개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건축 디자이너였던 남편은 투박한 성격과 달리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같이 밥을 먹던 날 남편은 제 앞에 먼저 냅킨을 깔아주더니 그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줬어요. 그걸 보고 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이 식당에서 냅킨 먼저 깔고 숟가락 놓는 건 처음 봤어요. 성격이 깔끔하신가 봐요. 그런가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여자가 봐도 정말 깔끔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깐깐한 성격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엄청 털털해요. 정혜 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무뚝뚝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한 성격에 저는 달라 보였어요. 딸은 꼭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 아빠를 닮은 듯한 남편한테 익숙한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이어가게 됐어요. 남편은 제 생각처럼 정말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시모와 처음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그때 시모가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바로 처음 소개했던 그 말이에요. 절 보자마자 시모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거든요. 직업이 약사라고? 집이 좀 사나 봐. 그거 다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작부터 너무 노골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풀린 거예요. 아, 난 또 우리 아들이 부잣집 딸이라도 데려오는 줄 알았네. 남편과는 전혀 다른 성격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당황했는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 내가 너무 대놓고 물어봤나? 내가 주책이다 정말. 미안해, 미안해요, 정혜 씨.
웃으면서 저한테 사과하는 시모를 보면서 조금 황당하긴 했어요. 약간 푼수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뒤에서 몰래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수하더라도 앞에서 하는 게 낫다 싶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모를 그저 유쾌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애초에 양가에 손을 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해결해야 될 처지였죠. 이런 상황에 불만은 없었지만 빠듯하긴 하더군요. 그런데 상견례 때 시모가 정말 황당한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저는 예비 사돈댁이 삼겹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길래 엄청 큰 식당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예? 아, 저희는 작게 하고 있어요. 요즘 작게라도 유지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장사가 다 그렇죠.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시모의 눈치 없는 말에 정말 제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때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삼겹살을 워낙 좋아하셔서 얼마나 맛있나 기대를 많이 했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오해 마세요. 엄마는 남편의 해명에도 이미 떨떠름한 표정을 지은 채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또 눈치 없이 남편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이 애는 내가 무슨 삼겹살을 좋아해. 고기는 무조건 소야, 소. 엄마, 엄마가 언제 소고기만 먹었다고 그래. 엄마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냥 밥이나 드세요. 남편은 시모 입을 단속하려고 얼른 밥을 먹으라면서 재촉했어요. 시모는 정말 눈치도 없고 생각이 나면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때만 해도 사람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려니 했네요. 상견례가 끝난 후 부모님도 조금 당황하셨는지 엄마가 저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될 분 괜찮겠어?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 보이던데. 아니야. 솔직한 편이라 그렇지. 악의는 없으셔. 그런 사람이 사람 환장하게 하던데 걱정이다. 차라리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것보다 100번 낫지. 말은 저렇게 해도 잘해주셔. 네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 우리 딸 똑똑해서 엄만 걱정 안 한다. 엄마는 그저 저를 믿어주시는 눈치셨어요. 솔직히 시모가 처음 보면 당황스러운 캐릭터긴 했어요. 저도 처음엔 시모한테 엄청 당황스럽긴 했지만 겪어보니까 사람이 악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한 번은 남편과 시모 셋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을 보면서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넌 여자치고 손이 안 예쁘다. 약사라 그런가? 아, 제가 어릴 때 손이 좀 못생겼어요. 여자는 손이 예뻐야 살림도 잘한다는데 어쩌니. 자, 이거라도 껴봐. 시모는 그때 주머니에서 작은 실반지를 꺼내더니 제 손에 끼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거 우리 예비 며느리 써. 호박에 줄긋기라고 이런 거 하나 끼고 있으면 기분이 달라.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비싸. 그냥 시장에서 산 거야. 편하게 막 써. 손을 바꿀 수 없으니까 반지라도 껴야지. 시모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시모가 아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시모 성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출까지 껴서 전세로 힘겹게 신혼집을 마련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그 후 저희는 정말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아끼면서 지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시댁에는 아가씨가 2명 있었는데 정말 둘 다 성격이 엄청났어요. 시누이들은 시댁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둘째 신우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얼굴만 봐도 화가 잔뜩 났길래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둘째 신우한테 물을 한 잔 떠주면서 물었어요. 또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오빠, 나 진짜 집에서 못 살겠어. 나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뭐?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오늘 입고 나가려고 세탁해둔 원피스를 글쎄 막내가 입고 나갔어. 엄만 다 알면서도 그걸 입고 가게 내버려 뒀다니까? 너 옷 많잖아. 옷이 그거 한 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놈의 옷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좀 아무거나 입고 가. 오늘 꼭 그걸 입으려고 했었단 말이야. 집도 좁아 죽겠는데 나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 둘째 신우는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시댁에서 못 살겠다고 우는 거예요. 저는 자매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낯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결혼한 오빠 집에 와서 이렇게 우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막무가내로 우는 둘째 신우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진정해요. 막내 아가씨도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은 무슨 사정이요? 난 오늘 거지꼴로 나가게 생겼는데 누굴 이해해요? 새언니가 나 옷이라도 빌려줄 거예요? 네? 제 옷이요? 아, 그럼 되겠다. 새언니 나랑 키도 비슷한데 옷 좀 빌려줘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옷을 빌려달라는 둘째 신우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남편은 당황한 저를 보면서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 옷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한 벌 새로 사줄게. 뭐? 지금 내 옷을 빌려주라고? 내 동생 성격 내가 잘 아는데 이대로 밤새도록 울 사람이야. 고집이 아주 대단하다니까. 우리 집에 눌러 살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옷 한 벌 주고 보내자. 저는 남편의 애처로운 부탁에 정말 난감했어요. 결국 저는 그날 둘째 신우한테 원피스를 한 벌 빌려줬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것도 다 가족이 되는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서막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한 집안이다 하실 겁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워낙 임산부들이 엽산을 많이 챙겨 먹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임산부 영양제를 많이 사다 주곤 했어요.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았던 탓에 영양제라도 잘 챙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빈혈을 조심하라는 말에 일도 줄이고 남편은 제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집에 왔다가 주방에 늘어져 있는 임산부 영양제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넌 약사라는 애가 무슨 영양제를 이렇게 먹어? 아, 제가 요새 빈혈기가 좀 있어서 남편이 저 신경 쓴다고 사다 둔 거예요. 뭐?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지 마누라 어떻게 될까 봐 아주 노심초사네. 자기 엄만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놈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남편이 어머님 한약 지어 드시라고 돈도 보내드렸잖아요. 돈이면 다야? 나 혼자 한약방 가서 맥 짓고 약 지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저는 도저히 시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역정을 내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심지어 시모는 주방에 있던 약들을 휴대폰으로 하나씩 검색하면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 검색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시모를 보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너한테 대체 영양제로 얼마 썼나 좀 보려고 한다. 왜? 나한테 약 지어 먹으라고 50만 원 보내줬던데 너한테 설마 나보다 더 쓴 거 아니야? 이거 영양제들 껍데기만 봐도 값이 좀 나갈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자고. 세상에 이런 시모 본 적 있으신가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돈 조금이라도 더 쓸까 봐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하려는 시모를 보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난 뭐 애 안 낳아본 줄 알아? 난 이런 거 안 먹고도 애만 셋 낳고 잘 살았어. 넌 뭔데 이걸 다 챙겨 먹어? 시모의 말은 제가 이런 걸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만 거죠. 남편은 시모를 보자마자 황당함에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 중인 거 몰라요? 임신이 뭐? 난 너 가졌을 때 식당으로 일하러 나갔어. 네 마누라만 중요한 줄 알아? 제발 그만하세요. 나오세요. 집에서 나오시라고요. 결국 시모는 남편 손에 끌려서 나갔어요. 그 순간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 남편은 다시 집에 와서 저를 달래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요새 성격이 좀 예민하셔. 아버지가 일용직 나가시다 허리 다치시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계시니까 집이 답답하신가 봐.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미안해. 내가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가 너무 미안해. 남편은 저한테 끊임없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그날 남편이 단호하게 말해서 그런지 그 이후 시모가 막무가내로 오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신우들이 또 난리였던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시댁이 저한텐 바람 잘 날 없던 가지 많은 나무였어요. 그 무렵이 제가 출산 후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게다가 저희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복덩이였는지 그 해에 청약에도 당첨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5년 만에 이사 준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면서 신우들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신우가 왔길래 저는 조카라도 보러 왔구나 했습니다. 근데 막내 신우는 애한테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새언니, 저 왔어요. 오빠가 하도 단속을 해서 편히 올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친정엄마도 바쁘셔서 혼자 몸조리 하니까 남편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 새언니 보러 왔죠. 집안 청소라도 좀 도와줄 겸 하고요. 청소요? 청소는 딱히 할 게 없는데.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한테 깔끔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청소를 저한테 맡기고 언니는 애기 보고 있으세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굳이 막내 신우는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신우를 믿고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막내 신우가 안방에서 제 옷과 가방을 자기 것처럼 들어보고 입어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옷장이잖아요. 새언니, 벌써 일어났어요? 난 그냥 혹시 버릴 게 있나 해서 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허락도 없이 왜 남의 물건을 만져요? 남의 물건이라뇨. 그래도 가족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킬 건 지켜야죠. 여긴 제 공간이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자매끼리도 자기 물건 막 만지면 싸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내 아가씨는 제 물건을 다 헤집어 놓고도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낸 거죠. 저는 뻔뻔한 막내 신우 반응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건 정말 선 넘은 거예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내 친구들은요, 새언니랑 옷도 같이 입고 한다는데 새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용돈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아가씨 용돈을 줘요? 난 동생 없는 줄 알아요? 남편도 내 동생한테 용돈을 안 주는데 내가 왜 아가씨 용돈을 챙겨요? 새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시댁에 한 번도 못한 적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용돈 챙겨드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대체 왜 아가씨들이 이러세요? 나가요. 내 물건 다 내려놓고 나가요. 저는 무례한 막내 신우를 그대로 쫓아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화가 머리까지 솟구쳤거든요. 심지어 저는 시댁에 단 한 번도 못했던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황당했어요. 심지어 저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돕던 입장이었거든요. 심지어 시부가 일용직으로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남편한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말까지 했었답니다. 여보, 아버님 다치셔서 일도 못하시면 어머님도 그렇고 생활 어려우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생활비 조금만 도와드리면 어떨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당신한테 먼저 물어보려고. 당연히 드려야지. 시부모도 내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뭘 가려. 너무 고마워. 난 혹시나 당신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봐 조금 고민이 됐거든. 뭘 고민해. 앞으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잖아. 여보, 고마워. 내가 살면서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때 시부가 다쳐서 시댁 생활이 어려웠을 때도 저는 남편 의견에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네 부모 내 부모 나눠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댁이 힘들었을 때 선뜻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까지 꺼내서 시댁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남편도 더 저한테 신경을 써줬던 겁니다. 그런데 막내 신우는 선을 제대로 넘은 거 아닙니까?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청소해준다더니 남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헤집어두고 있는 막내 신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막내 신우가 몰고 온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막내 신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두통이 와서 두통약까지 먹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도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별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막내 신우는 저와 있었던 이야기를 시부한테 모조리 말했는지 시부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들 힘도 없어서 전화를 내려둔 채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시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넌 약 사면 다야. 신우고 뭐고 없어? 돈 좀 번다고 애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집에서 그렇게 쫓아내면 어떡해?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막 쫓아냈다뇨. 아가씨가 먼저 제 안방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고요.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좋게 볼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시댁을 아주 개무시하고 있었구나. 시부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결국 남편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아들더니 시부한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엄한 사람을 잡아요? 막내가 먼저 안방까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편을 들어야지. 네 편, 내 편이 어딨어요. 아버지,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며느리가 아버지 사고 났다고 생활비까지 보태준 건 아세요? 아버지 다치신 김에 편히 쉬시라고 1,000만 원이나 해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왜 나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돈 이번 달까지 갚으세요. 저도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뭐야? 너 지금 돈으로 유세 떨어? 절 이렇게 만든 게 아버지인 거 모르세요? 저흰 정말 할 만큼 했다고요. 그 돈 주실 거 아니면 저희 집에 오지도 마세요. 남편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저도 두통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시댁 사정 뻔히 아는데 그 돈 받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참다 못해서 도와줬던 1,000만 원 갚으라고 남편이 소리를 쳤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그 돈 받아내려고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저 선을 지키고 살고 싶다는 거였죠. 남편도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지 말이 좀 세게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시댁 식구는 몇 달 뒤 정말 예상 밖의 행보를 보여주더군요. 그때 남편이 저희 아들 돌이 다가오고 있어서 돌잔치를 같이 준비한다고 휴가를 냈을 때였어요. 결혼 5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서 돌잔치를 꼭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고 저는 시모가 찾아왔길래 우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집을 쓱 훑어보면서 들어오더니 거실 중앙에 떡하니 앉으면서 소리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집에 세 식구 넓게 잘 사고 있으면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네?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듣고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시모는 지난번에 남편과 시부가 했던 통화를 모두 알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에 이렇게 아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겠어? 어?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물러나. 그래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들 청약 당첨됐다면서. 그럼 우리한테 1억이라도 줘야 우리가 확실하게 떨어질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바보가 1,000만 원 받고 떨어져? 우리한테 1억이 어딨어요? 너 참 웃긴다. 여기 전세금 내가 모르고 왔을 것 같아?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청약되는 집 사겠다고 하겠지. 여기 전세금 빼서 1억 주던지 아니면 너희 이사 가서 아파트 담보로 1억 주던지 하나 선택해.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시모한테 1억을 줘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데 시모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무슨 각서까지 써왔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당당하게 내밀면서 시모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식구들 도와줬을 거야. 근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선 딱 끊는 것 봐. 이거 내가 우리 아들 키운 값이야. 딱 1억. 그러니까 이 돈 내놓고 우리랑 확실하게 연을 끊던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는 시모와 시부가 남편을 키운 값으로 1억을 내놓으라는 내용이 써 있더군요. 당장 시모도 일을 안 하고 시부도 거의 일을 쉬고 있으니까 1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집 내놓으라는 격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건넨 계약서를 다시 곧게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 못 드려요. 그런 식의 계산이면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1억을 받아야 맞죠. 전 뭐 땅에 있는 흙 퍼먹고 자란 것도 아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만 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눈 부릅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모는 종이를 쥐고 흔들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고 그때 남편은 씻고 나오다가 시모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들고 있던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시모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또 남편한테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네가 1,000만 원 받고 오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놨다. 이 정도는 줘야 네 엄마랑 아빠도 먹고 살지. 안 그래? 1억을 달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이 안 되냐? 넌 내 아들인데 부모한테 이 정도는 줄 수 있어야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요. 난 식구들 등져야 숨쉬고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못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시모는 못 나간다면서 진가방을 끌어안고 안방 문고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남편도 기가 막혔는지 황당해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은 시모가 가져온 계약서를 찢어버리면서 말하더군요. 아들 키운 값이요? 취업한 그 순간부터 제가 집안에 보탠 돈 다 한번 뽑아볼까요? 예? 말을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뭐야? 너 그렇게 계산적이었어? 그 순간 시모가 삿대질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남편은 그 순간 시모 손목을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캐리어도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정말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발을 들이밀고 문이 닫히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 발을 밖으로 밀어냈고 문을 잠근 채 소리쳤어요. 저도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상황을 여기까지 만든 사람은 바로 엄마예요. 아시겠어요? 야, 박윤철,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제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저 이제 아들도 있는 어엿한 가장이라고요. 자식을 낳아도 도저히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이고, 아들놈이 엄마를 버리네, 버려. 아이고, 내 팔자야. 시모는 쫓겨난 게 억울했는지 문 밖에서 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옆집에서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 심지어 시모가 욕까지 하고 있어서 그대로 둘 수가 없던 겁니다. 결국 시모는 경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날 남편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난 정말 잘 살고 싶었던 건데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알아. 당신 마음 알아. 괜찮아. 그날 남편을 달래고 놀란 아들까지 달랜다고 아주 진땀을 뺐네요. 그 후 시댁과는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시부가 저한테 전화해서 역정을 내면서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네 시어머니를 내쫓아? 네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1,000만 원 그까지 또 내가 주고 만다. 네, 그럼 1,000만 원 꼭 갚으세요. 제 휴대폰은 자동 녹음되니까 이걸 증거로 가지고 있을게요. 뭐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 내가 1,000만 원 준다. 줘. 결국 그날 시부는 저한테 1,0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부가 그 돈을 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와 남편이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까지 한 푼도 못 줬어요. 시댁 식구 중에 제대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주겠습니까? 애초에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뻔뻔하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청약된 집으로 이사가던 날까지도 매일같이 돈으로 난리였어요. 저희가 원래 살던 집으로 찾아와 한 번은 막내 신우가 밤을 꼴딱 새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매달리면서 말하더군요. 새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 정말로 반성 많이 했어요. 말로 하는 반성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새언니, 제발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와도 눈길 한번 안 줬네요. 그렇게 저희가 이사 가던 날 저와 남편은 시댁의 주소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주변 이웃 보기도 민망했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주소도 알리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도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죠. 아이가 커갈수록 정서가 중요하다니까 저는 시댁 식구들을 더 많이 피하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시모와 했던 통화가 떠올라요. 남편은 시모한테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 아들이 커갈수록 저는 더 엄마를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키운 값을 달라고 해요? 아들 도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럼 1억 말고 딱 5천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생활비 때문에 대출에 손을 댔더니 이자의 원금까지 감당이 안 된다. 정말 끝까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제발 알아서들 사세요. 남편도 결국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댁과 연을 끊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해도 도저히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를 좀 아실 것 같나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세상에 좋은 며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며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뭘 해도 좋게 봐주는 시댁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믿게 보려면 사람이 한없이 미워지는 거잖아요. 이미 저는 남편과 결혼한 그 순간부터 집안 기둥 뽑아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들은 너무 매몰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요즘 마음이 참 편해요. 오죽하면 저희 아들은 시모가 한바탕 하고 간 날이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깬 적도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친가족 사랑을 못 받는 건 안타깝지만 외가족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썩은 가지 잘라내니까 인생이 더 편안하네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결국 시댁은 살던 집을 내놓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신우들은 젊은 나이에 아직도 취업도 못한 채 얹혀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들도 인생 길게 보고 아니다 싶은 인연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더군요. 제 긴긴 사연은 끝이 났지만 어렵게 얻은 아들 잘 키워보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